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총선을 이끌 여야 원내 사령탑 진영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 양쪽 다 이제 외유 내강형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뭐 그 두 분도 윤재옥 박광온 의원과 함께 이제 뭐 의정 활동도 함께 하시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특히나 이제 박광온 의원과는 같은 그 MBC 방송사 오래 같이 선후배 일을 사이시고. 했죠. 네. 보도국장도 또 이제 같이 뭐 하시기도 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대화를 통한 앞으로 이제 좀 여야 간의 타협의 정치를 기대해도 될지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사실 굉장히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요.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그 자세를 흐트려 본 적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신 의원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닮은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잘 봐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신중하죠. 네.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무리하지 않죠. 물론 그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어려운 전국 현황에서 아마 나쁜 길 뭐 이렇게 얍삽하게 가는 길을 권해도 절대로 택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윤재옥 상대편의 원내대표가 뭐 아마 꼬시는 얘기를 아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거기 넘어갈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충실하게 자기 임무를 하려고 그럴 거고요. 지금 현재 야당이 처하고 있는 더블 리스크, 전현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럼으로써 총선에 임하느냐, 승리하느냐라는 전략가로서의 역할, 리더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충실하고 아마 흡족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압도적으로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고 평가하고요.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저는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총선 이제 그 1년 앞두고 굉장히 좀 잘 뽑았다 뭐 그렇게 이제 뭐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더 이상 좋은 카드를 찾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좀 어떤 성향이신가요? 우선 제가 현역 의원 시절에 윤재옥 의원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청 정보국장 시절에 만나 뵌 기억이 있고. 네. 경찰대 출신이시죠? 원래 고향은 합천인데 합천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고향이 면단인데 덕곡면이라는 데인데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윤재옥 의원이 초등학교 덕곡국민학교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겠죠. 네. 선후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덕곡 뭐 행사가 열리면 선후배가 참석했던 기억을 제가 갖고 있는 건데 네. 어찌됐건 경찰대학교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라는 수식은 항상 따라다니죠. 일기군요. 네. 일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게 목소리가 굉장히 뭐 톤이 항상 낮고 조곤조곤한 스타일이죠. 네. 지난번에 김학용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을 했을 때 윤재옥 의원이 점수를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학용 의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곰살 맞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화력이 있는 것 같은데 허술해 보이는 반면에 네. 윤재옥 의원은 조용조용하면서도 야당한테 잘 안 꼬여 넘어갈 것 같다는 나름의 뭐랄까 지략을 갖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내실이 있어 보인다는 이런 평가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용하다 보니까 어떤 평가를 받냐면은 경북 대구에서도 야 윤재옥 의원이 3선이야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이런 소리를 한쪽에 들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속은 꽉 찬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멀리 봤지만 박광온 의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평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지점은 둘 다 동일하다. 근데 이제 과연 원내 대표로서 이렇게 사안이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둘이서 어떻게 좀 헤쳐나가느냐, 케미가 과연 맞을까, 서로 주고받기가 될까 하는 뭐 대목은 또 개인적인 관계와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네. 봐야 될 대목이긴 한데 저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봐요. 둘 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 그대로 의회 정치를 복원해서 어찌됐건 국회 안에서 뭘 만들어내야 된다는 지점에서는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등등의 평가가 굉장히 좀 유사하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두 원내대표의 케미는 또 어떨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박강원 신임 원내대표에게 난 선물을 보내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는 게 순서다. 그 돌아온 답이 이제 그 박광원 대표가 그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했던 대통령의 의중,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아니 이게 박강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우리 대표부터 먼저 만나고 하자고 그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당장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덥석 갈 경우에는 당내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에 직면하겠습니까?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1년 전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분들이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하고 상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네. 또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대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 재판에 피고인이 돼 있고 형사사건 수사 진행 사안의 피의자인 것만은 또 피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계속 왜 야당 대표를 안 만나냐고 하는 지점이 듣기에 따라서는 속내에 어찌됐건 두 분이 만나서 악수하고 멋있게 풀어보세요. 네. 라면서 대통령에게 일종의 그 정치적인 제스처 내지는 역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네. 쇼잉을 좀 해달라는 이런 취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과 기질상 하지도 않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그럼 정말 야당하고는 담을 쌓자는 거냐? 그건 아니다. 원내대표,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는 원내대표님들을 여야 대표를 모시고 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나 안 갈래요. 우리 대표 안 만나면 저도 대통령 안 만나요. 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좀 이제 좀 불가능하고 좀 뭐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좀 냉담하다면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를 좀 먼저 만나고 그 차후에 이제 대표를 만나는 건 이제 좀 그 숙제로 남겨두고 하는 게 어떠냐는 그 이야기에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은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존재하죠.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대원칙은 하여튼 절대로 안 만나겠다는 원칙이 뭐 1년 동안 지금 끄떡도 안 하잖아요. 절대 죽어도 뭐 이런 수사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친명 쪽 사람이 아니고 좀 비명 쪽이고. 비명이고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판단되니까 슬쩍 던져본 건데 역시 예상대로 이렇게 된 거고 이때 이제 단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저를 바이패스해서 영수회담은 이미 글렀으니까 한번 만나보시죠라는 제스처나 아니면은 내밀하게 네. 어떤 양해를 해준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으면은 이걸 뛰어넘어서 영수회담 대행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은 원내대표를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나는 일은 좀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 얘기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여의도에 있으면 대통령이 낄 수도 있다라고까지 지금 한 걸음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나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만나자라는 건데
그것도 좀 모양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성사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 쪽을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만나고 있다는 그 대통령이 좀 부담이 많이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당 민주당의 내부 사정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박광호 의원 간의 관계 그리고 강경한 지지자층들의 입장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런 딜레마는 야당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 대표 우리 대표를 대통령이 안 만나준다고 해서 끝까지 거부할 거냐? 원내 대표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나도 부탁할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 부탁 요청하겠다라고 하고 뭔가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대통령이 취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윤허를 안 주기 때문에 난 못 간다는 이 대목을 적어도 제3자인 국민들이 볼 때는 용인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대강 계속 대결로만 대치정국으로만 가는 게 실제적으로 내 선거에 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행위 전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야 각기 집안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 이제 또 굉장히 유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민주당은 돈봉투 리스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선 여당의 집안 사정부터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그 뉴스에 이제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파문 때문인데 우선 그 보좌진이 녹취를 하고 이걸 유출을 했다. 이게 일반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인데 과연 의원과 보좌진 관계에서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고 태영호 의원실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이게 좀 일단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아마 정부 수립 이후에 그리고 국회가 정부 수립과 함께 세워졌기 때문에 하여튼 1948년 이후에 처음 보는 일이고요. 예. 거의 100년.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태영호 의원이 아침까마 보좌진들 모여 있는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 이진복 수석은 부인하지만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더 깜짝 놀랄 일이고 이건 엄청난 처벌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녹음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놀랄 일이고 녹음한 것은 또 그렇다 쳐요. 녹음이 또 유출이 돼서 전 국민이 들을 수 있게 지금 방송이 쩡쩡거리고 지금 다 나가잖아요. 네. 전 방송이 다 이게 나가잖아요. 그 유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갔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 또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대응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하여튼 이유 여와 유출 경위, 녹음 경위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보면은 더 세게 나와요. 아마 누군가 더 세게 나가라고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이건 태영호 의원이 지금 정말 작전을 짜도 정말 바보 같은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 태영호 의원은요. 최고위원도 지금 자리가 흔들리고 의원직까지도 흔들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지금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프라이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이진복 수석의 얘기가 확인되는 순간 이게 이진복 수석은 이건 날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수사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태영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순한 의도로 이제 녹취가 됐고 공천 개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윤리위에 대상이 되고 이제 징계를 앞두고 있으니까 방어 차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국회에도 저도 현역 의원 때 보면은 네. 어느 사무실이 굉장히 의원하고 보좌진 사이가 안 좋다. 의원이 아주 이른바 흔히 하면 갑질이다. 이런 게 많이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또 나름의 복도통신으로 돌아다녀요. 네. 저도 들은 바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보좌진하고 회의를 하는 데서 이렇게 이른바 정무수석이 했다는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하고 이걸 녹음을 또
서너 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의원하고 보좌관하고 뭐 이렇게 서너 명. 네. 서너 명이 한 이야기가 또 새 나오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보좌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인간적으로 뭐 발생해서 다 튀어나온 것 아닌가. 뒤에 심지어는 그 시의원들, 구의원들 뭐 후원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최소한 태영호 의원은 의원실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한 당에 국민의힘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겨준 거예요. 이진복 이름 석자가 나오고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정무수석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지,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지, 완전히 공격 소재를 완전히 제공해 준 거고 여러 가지를 완전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북한 출신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분이 태영호 의원이 왜 서울 강남갑 서울의 강남 정치의 1번지에 공천을 왜 받게 됐습니까? 황교안 대표 시절에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나름 의미 있게 한다면서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런 분은 전문성을 따지면 비례대표 뭐 3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북한에서 아주 그 높은 지위에 공사까지 지냈으니까 네. 전문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공천이 됐는데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한 번 더 재선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정치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모든 문제의 발단이 거기가 아닌가 싶은 게 제 판단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 부인을 했지만 지난번 그 전당대회 때 이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이 이제 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다시 이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통령실이 이것도 해방 이후에 이런 예가 뭐 거의 몇 번 없었지 않나 싶어요. 아주 독재 정권 시절 아닌다면은 일단 뭐 나경원 의원 완전히 그냥 거의 두들겨 패서 거의 뭐 불구의 몸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의원 완주는 했지만 바로 이 문제 이진복 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완전히 입에다가 자물쇠를 턱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 후보로서 뭐 거의 적골이 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는 분위기를 의원들이 다 봤는데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데 이렇게 했는데 공천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겁니다. 이 공포증이 있어서 뭐 검사가 뭐 30명이 오네, 50명이 오네, 70명이 오네 지금 이래서 공천 공포증이 쫙 있고 전당대회는 이미 봤고 이런 상황에서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강남 갑의 최고위원한테 이 정도 얘기했다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러면 뭐 완전히 바람에 날리는 깃털이냐? 이렇게 지금 공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걸 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원이 여의도에는 일단 없고요. 국힘당 안에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그리고 이제 공천 개입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와의 관계를 청와대 대통령실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 우리의 특성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건데 저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자체,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분명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다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은밀하게 했어요. 은밀하게. 안 들키게. 네. 안 드러나게. 막후에서 정치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게 정리가 됐던 건데 특히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공천 개입이냐는 부분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받은 건 사실인데 그때 보면은 단순하게 공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정원의 활동 자금을 가지고 선거 기획을 해준 거예요. 대통령실 당시에. 네. 그 정무수석실에서 보십시오. 국정원 돈 가지고 여론조사했지요. 연설문 써줬지요. 이런 것들 이게 일련의 흐름 속에서 범법적 요소, 완전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이 드러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로 지금 말하는 이진복 수석의 말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바로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법적 근거는 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비난의 소지는
물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당 윤리위에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기존의 태 의원의 일련의 사건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그 녹취록 등 같이 이제 병합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태영호 의원과 또 이제 김재원 의원의 징계 수위 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좀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경징계는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때는 이때라 그래가지고 계속 나는 양두구육으로 1년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김재원 전 의원도 지금 뭐 여러 개가 3개가 연달아 있었죠. 이 문제 태영호 최고는 지금 벌써 4개째, 더군다나 이번에 추가된 것까지 해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고위원이 선출된 최고위원인데 반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2명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명 중에서 반이 불구가 되면은 이 김기현 체제 자체가 출범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지금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경징계로 하는 것은 아마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중징계는 불가피하고 중징계가 불가피해서 중징계로 하면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딜레마적 상황이죠. 총선 앞두고 최고위원 2명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추가로 그러니까. 누구를 또 다시 그건 임명, 선출직이기 때문에 안 임명 됩니다. 없이 갑니까? 네, 그건 선출직이라서 안 됩니다. 아니 저희들 당규를 보면 만약에 권리 선출직 최고위원이 권리 네. 자리가 비게 되면 그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보궐선거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위원회에서 선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중징계가 내려져 갖고 당원권이 1년 이상 정지됐을 때 이 판단을 권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당원권 정지됐지만 최고위원직은 유지되는 걸로 자진 사퇴하지 않은 이상 볼 것인지는 또 다른 측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야 된다. 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선출직 최고위원들 가운데 벌써 2명 또 한 분까지 포함하면 뭐 어떤 분까지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네. 그런 뭐 상당히 모양은 아주 제3자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여당 최고위원회 구성이 아주 모양은 이상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귀국하고 나서 지도 만찬할 때도 다른 당자들은 다 갔는데 최고위원들은 쏙 빠져버려 못 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또한 징계 위기에 놓인 최고위원이 함께 앉아 있는 그 모습도 연출하기 싫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여주기 네. 싫은 거니까 그런 점은 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당의 큰 위험 요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 압력을 받아온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결국에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박광원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당 쇄신책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그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오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할 수 없다, 만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이제 송 전 대표가 강행을 하고 결국 만나지를 못하고 발길을 돌렸는데 나를 구속하라, 측근을 살피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 이렇게 이제 강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일련의 송 전 대표와 관련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 전 대표의 의도는 뭐 분명해요. 대국민 대언론전을 한 거고요. 어차피 검찰하고 사전 접촉을 통해서 문간에도 못 들어갈 겁니다라는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박대는 들었을 거고요. 네. 이미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이회창 전 총재랄지 황교안 전 대표도 사실 똑같은 법조인들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들도 이렇게 자진 출두라는 형식을 취했는데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검찰로서는 있지만은 문전박대를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가서 차담이라도 나누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언론, 대국민 어떤 그 선전전, 홍보전 뭐 이런 것을 하는 건 분명한데 법률적으로는 구속 사유 중에 하나인 도주 우려는 일단 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잃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거기서 다시 드러났어요. 거기서 이제 기자 문답을 통해서
그러면 핸드폰을 제출했습니까? 그랬더니 아, 뭐 바로 갖다 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검찰이 그것을 딱 한 대 치는 거죠. 했더니 핸드폰에 초기화가 돼 있어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구속 사유 중에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나는 송 전 대표가 얻어가고 하나는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서초동에 가서 한 것은 여러 가지 뭐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지만 저는 잃는 게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이거 뭐 서초동 노래자랑보다도 못한 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송 전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고 또 여러 해 동안 야당 생활, 여당 생활을 했는데 판단을 썩 잘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잃는 게 더 많았다고 이제 평가를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당당하면 뭐 끌길 게 없으니까 제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검찰 조사받겠다고. 근데 검찰은 정치적 판단하에 저를 조사 못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겠죠. 그 시나리오인데 국민들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을 왜 다 삭제를 다 했냐고요. 그리고 빈 깡통 갖다 내고 뭐 하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완전히 이게 정치적 탄압 내지는 탄압 프레임에다가 민주화 운동 코스프레 뭐 이런 거 이상 의미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송영길 전 의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잔뜩 있는 게 이정근 녹취록이 아니라 지금 그 다른 후원 조직과 이미 나온 9천 몇백만 원 외에 나머지 더 추가 자금 여부에 대한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좀 더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검찰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차곡차곡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에 이제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런 이제 뭐 그 또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윤관석 그 이성만 의원 두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이제 민주당은 좀 정리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또 이런 이야기도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 사건 돈봉투 사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냥 녹음이 전국적으로 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녹음까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지금 삐 처리된 의원들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게 도대체 삐 처리한 그 의원의 이름이 누구냐,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서 지금 대책기구를 만들어도 고민, 안 만들어도 고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대책기구는 만들어서 뭔가를 좀 연구하고 매일 24시간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해 보이는데 이걸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헛발질이 나오는 게 뭐 찬송가 부르는 사람 있고 뭐 변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대표 자신이 지금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박순자는요, 김연아는요, 그리고 급기야는 태영호는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남의 이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대표가 일단 대표부터 모든 의원들이 입을 열려면 사죄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입을 열지 말아야 되고요. 이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거 보면 그 뒤에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밀착을 해요. 금종령도 지금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24시간 생각하는 대책기구가 필요한데 송영길 돌아오세요 이외에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자진 탈당이라는 형식으로 대책이 두 의원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 나온 거죠. 이렇게 계속 끌려가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끌려가더라도 좀 신속하게 뭐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두 의원의 자진 탈당 외에는 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예. 처음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판단을 좀 보니까 밥값 정도였다고 이렇게 반응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아차 싶었는데 이것은 금액의 다가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은 뭐랄까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지는 행태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 녹취에 나오는 오빠 뭐 호남은 꼭 해야 돼라든지
금액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처리를 했더라든지 이런 게 뭐라 그럴까 국민들 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적어도 정치인들 입에서 저렇게 저런 이야기까지 오가면서 돈이 몇백만 원씩 오가는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그걸 판단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그걸 저쪽 당은 예를 들어서 여권은 뭐 몇 억씩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잘못 판단했다는 부분 하나 둘은 끝까지 탈당 안 하려다가 할 수 없이 밀려서 탈당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탈당 안 하고는 이 문제를 수습할 길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박강원 대표가 된 부분이 원내대표가 된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민주당의 기류를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기로는 박강원 의원이 1차에서 저렇게 데려오고 아무도 예상 안 했다 그래요. 저도 알아보니까. 네. 박강원 돼봐야 뭐 한 그 비명계들 많이 모아봐야 뭐 한 5, 60명 되겠지. 나머지는 다 우리 편이니까 3명이 나눠 가지더라도 나중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밀어주면 결선에 가면 이긴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169명이 모였는데 1차에서 과반이 됐다니까 최소한 85명 이상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90명 이상이 박강원을 선택했다. 이 대목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이 60여 명이라 치고 한 30여 명이 더 붙었잖아요. 이 30여 명은 지난번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 이탈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당의 위기감을 느끼고 이쪽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대목이 왜 뭐냐 하면은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가 될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대한 나름의 분개도 있을 테고 또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수도권과 이렇게 다른 지역 의원들이 적어도 호남을 제외한 이런 의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이쪽에 힘을 몰아준 거다. 네. 이렇게 본다면 2명의 탈당이 가져올 여파는 아직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여당도 그렇고 뭐 야당도 그렇고 녹취에 대한 파문, 뭐 논란, 이게 지금 큰 이슈로 이제 부상을 했네요. 정치인들에게는 특히나 이 디지털 시대에 정말 말조심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회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